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준 남자 정진입니다. 뉴캐슬전 매치 리뷰로 돌아왔는데요. 네, 경기가 유나이티드의 승리로 끝났죠. 전반 초반 동안 이제 뉴캐슬이 강한 압박을 걸면서 유나이티드의 약점을 잘 공략하는 방식을 들고 나왔고, 그러면서 경기력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 경기의 향방을 갈았던 전술적인 포인트들이 있었나,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 결과는 유나이티드가 뉴캐슬에 3대1로 이겼습니다. 레시포드가 멋진 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전반 초반에 이제 안 풀리던 거를 확 돌려놓았고, 그거에는 뒤지지 않고 이제 생막시맹이 헤더골로 경기를 동점으로 원점으로 돌려놨죠. 그렇게 경기가 흘러가다가 57분에 다니엘 제임스가 훌륭한 골을 넣으면서 마티치의 좋은 탈압박에 이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살짝 돌려놓는 패스. 브루노는 이 어시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 10골 10도움, 그러니까 텐텐 클럽에 가입했죠. 해리 케인에 이어서 두 번째 텐텐 클럽에 가입했고, 브루노 PK까지 넣으면서 이번 시즌 리그에서 15골 그리고 10도움을 기록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경기 세부 수치로 좀 들어가 보면 점유율은 유나이티드가 70대 30 정도로 앞섰고, 슈팅도 비등비등하게 나가긴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이제 경기에서 이제 뉴캐슬은 조금 잠그는 형식으로 가면서 전방에서 강한 압박해서 쇼카운터 치고, 유나이티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다가 전반 초반에는 그렇게 좀 밀리는 양상으로 흘러가다가 전반 중반 이후로 레시포드의 골 이후 시점부터 조금씩 나가기 시작해서, 특히 후반전에는 조금 많이 경기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은 경기가 조금 더 재밌게 다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유나이티드 스쿼드죠. 다른 스쿼드는 다 예상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두 자리를 제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프리토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핸더슨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그린우드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데헤아랑 마샬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선수 모두 다 이번 경기에서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핸더슨이랑 아마 그린우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조금 이제 경기가 잘 풀리다 보니까 막판에는 이제 우리가 좀 상당히 빠른 월반을 하고 있는 우리 쇼타이어, 귀여운 숄라가 이제 데뷔를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뉴캐슬 스쿼드는 이제 예상했던 거에서 큰 변화는 없었고, 저는 이제 오른쪽 풀백 위치에 에밀 크라프트가 나왔는데, 이 선수 대신에 이제 아이작 헤이든이 오른쪽 풀백 위치로 가고, 대신에 제프 핸드릭이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조엘링턴 위치에 드와이트 게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에밀 크라프트가 나왔죠. 에밀 크라프트가 나왔고, 이 부분은 이제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뒤집는데 상당히 큰 이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유나이티드의 공격진들의 특성을 좀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좀 미진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리그 선장 맨 오브 더 매치였습니다. 그리고 구단 팬투표에서는 다니엘 제임스가 맨 오브 더 매치가 됐죠. 제 개인적인 픽으로는 근데 이번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를 누구 주고 싶냐 그러면은 레시포드를 줄 것 같아요. 레시포드가 시종일관 위협적인 돌파를 통해서 왼쪽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경기 이제 전반에 많이 끌려가던 흐름을 뒤집는 골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레시포드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고요. 그 외에 조금 주고 싶은 선수는 제임스한테도 주고 싶고, 또 마티치도 상당히 전술적으로 좋은 포인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마티치와 이제 제임스 그리고 레시포드 정도,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이제 뉴캐슬의 전술이 어땠나,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뉴캐슬의 전반전 강한 전방 압박이었습니다. 알미론의 활동량을 활용한 강한 전방 압박이 이제 포인트였는데요. 알미론을 최전방으로 바짝 끌어올리면서 알미론이 속도도 있고 활동량도 되게 좋은 선수다 보니까 센터백 라인에 되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넣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뉴캐슬 경기가 지금까지 뉴캐슬 경기들에서 그렇게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물론 최근에는 조금 드러나고 있었지만, 뉴캐슬이 기본적으로 압박을 하는 구조는 이제 센터백들을 직접 압박하기보다는 이제 센터백들한테서 이제 나가서 그 뒷단계, 그러니까 3선 미드필더랑 이제 사이드백 위치에다가 이제 압박을 가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알미론을 이제 강하게 바짝 끌어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었고 프레싱을 걸었고, 거기서 유나이티드가 빠져나오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어떤 구조였냐면은 이제 알미론이 전방으로 최전방으로 이제 나오면은 이제 좌우 포워드로 출전한 조엘링턴 그리고 생 막시맹이 이제 측면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생 막시맹은 약간 후방으로 빠져서 완비사카 쪽을 이제 잡으러 가고, 그 다음에 조엘링턴은 이제 맥과이어 쪽으로 붙어가지고 압박을 거는 방식을 걸었죠. 그러면서 이제 유나이티드의 빌드업 구조, 맥과이어, 린델레프 그리고 완비사카 쪽에 3대3 구조를 형성하면서 이제 압박을 걸었고, 그 뒷선에서도 이제 쇼한테는 이제 조일럭이 붙고, 그 다음에 아이작 헤이든이 뭐 마티치한테 붙고, 그 다음에 존조 쉘비가 프레드한테 붙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압박을 걸었는데, 조금 포인트가 됐던 부분은 조일럭이었어요. 조일럭 같은 선수 혹은 조일럭 혹은 이제 아이작 헤이든하고 위치를 좀 바꾸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조일럭이나 아이작 헤이든이 이제 쇼 쪽으로 측면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형태로 이제 압박을 걸면서 유나이티드의 최후방 라인, 그러니까 맥과이어, 린델레프, 완비사카로 이어지는 최후방의 3라인과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쇼, 그 다음에 마티치, 프레드 요 두 라인에 대해서 3대3 압박을 둘 다 걸었던 거죠. 이러면서 유나이티드가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러면서 뉴캐슬이 여기서 강하게 딱 잡아놓고 쇼 카운터를 치면서 전반 초반에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데아가 다행히 전반 초반에 조금 좋은 선방을 많이 보여주면서 그거를 잘 막긴 했었는데, 그렇더라도 이 압박 구조를 뚫어내는 게 힘들다는 건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점이라 요거에 대해서는 개선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경기 장면으로 좀 보시면은 여기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알미론이 강하게 린델레프 쪽으로 강하게 전진 압박을 걸고 있고, 막시맹이 측면으로 빠져서 이제 완비사카 쪽에, 그리고 쉘비, 헤이든, 윌록 이런 식으로 측면으로 빠지는 막시맹 그리고 조엘링턴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이제 우리 3선 미드필더들한테 직접적으로 넣는 방식, 요거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으로 좀 치중했다 했잖아요. 그거는 유나이티드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밀집하는 이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레시포드, 쇼, 그리고 뭐 마티치,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마샬,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왼쪽으로 많이 치중하는 형태다 보니까 왼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공격 전개가 왼쪽에서 스타트를 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측의 완비사카 쪽은 조금 등한시하는 형태로 뉴캐슬도 유나이티드의 왼쪽인 오른쪽 공격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죠. 요거에 대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나이티드의 공격을 막겠다는 의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나이티드 공격을 막는 동시에 오른쪽에서 공격을 전개하면서 이제 전진 자체를 막겠다. 일찍 오른쪽 측면에서 일찍 공을 끊어서 거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면은 왼쪽이 쉽게 전진하지 못하지 않겠냐. 요거에 대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뉴캐슬이 경기를 전반에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런 흐름은 사실 이제 전반 초반에 상당히 국한이 되어 있었어요. 요런 흐름이 왜 국한이 되어 있었냐, 그거는 사실은 많은 팀들이 지금 의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유나이티드가 경기 초반의 흐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경기 초반에 정말 많은 골을 먹고 있는 이제 팀이고요. 경기 초반 1분에서 15분 사이에 슈팅을 시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슈팅을 이제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골도 실제로 보면은 골도 넣는 경우보다 먹는 경우가 3골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최근 이제 경기 흐름을 살펴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경기 초반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식해가지고 대부분의 팀들이 지금 경기를 시작하면은 바짝 압박을 끌어올려서 10분, 15분 혹은 20분, 30분 정도까지 이제 압박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한 골 정도 넣고 시작하겠다, 이런 의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웨스트 브로미치도 그랬고요, 뭐 셰필드도 그랬고요. 여러 팀들이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력 초반 이제 경기력이 이제 지금 난조해 보이는 거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요거에 대한 고민을 소샤르 감독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뭐 체력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선수들 경험이 부족해서 웜업이 잘 안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경기 초반에 이제 상대가 압박을 강하게 걸고 이제 쇼 카운터를 칠 때 그걸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한 대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기 초반에 이렇게 나왔던 뭐 뉴캐슬이 이렇게 압박을 강하게 걸면서 좀 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뉴캐슬이 좀 주중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에서 많이 앞서 있었죠. 그러면서 전반전에 유나이티드는 팀 단위로 이제 공격을 뚫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뚫어낸 선수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 제가 맨 오브 더 매치로 손꼽은 레시포드였습니다. 레시포드가 이제 경기를 뒤집는 이제 기폭제가 됐는데, 왜 그랬냐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캐슬은 좀 공격을 오른쪽으로 치중을 시켰어요. 오른쪽으로 치중을 시키면서 유나이티드의 왼쪽 공격을 이제 저지를 하려고, 이제 추방에서부터 그걸 저지를 하려고 막아 세우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라인 자체가 오른쪽에 밀집을 하는데 조윌록 같은 선수가 이제 후방에 대한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가 쇼를 잡기 위해서 나가 있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프리해진 거죠. 예. 레시포드가 프리해지면서 레시포드가 약간 이제 앞쪽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후방으로 좀 쓱쓱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그거로 이제 크래프트 같은 선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크래프트 같은 선수가 따라 나와서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크래프트는 그렇게 발이 빠른 선수는 아니거든요. 예. 발이 빠른 선수는 아니고 그 옆에서는 이제 러셀스 역시 그렇게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커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여기서 이제 크래프트나 러셀스 상대로 여러 번 이제 이겨나가면서 민첩한 몸놀림을 좀 보여주면서 여기서 혼자 개인 능력으로 이걸 뚫어 나갔고 측면을 허무면서 예, 위협적인 이제 요 골 장면은 뭐 니어 포스트를 향한 되게 잘 쏜 슛이기도 했지만은 좀 느슨했죠 뉴캐슬 수비가. 어쨌든 여기서 한번 허물어지는 게 단단하게 전방 압박을 거는 뉴캐슬 수비를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 초반 동안 이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거는 방식으로 이제 대처를 했던 뉴캐슬이었는데 레시포드가 비어버리니까 레시포드가 비고 크래프트가 그걸 따라 나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을 좀 한 거죠. 어떻게 막을까? 결국에 거기서 내린 선택이 조일럭을 이제 빼는 거였습니다. 조일럭이나 아이작 헤이든이나 이 선수들을 이제 측면에 레시포드 쪽으로 붙이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경기를 이제 조금 레시포드를 제어하겠다. 이제 크래프트는 혼자 막을 수 없으니까 그거를 제어하겠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것만 단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내려가면서 다른 선수들이 이제 쇼가 이제 풀어지죠. 쇼가 연쇄적으로 풀어지니까 쇼가 풀어지는 만큼 이제 전방 압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쇼를 막기 위해서 조엘링턴이 내려와줘야 됩니다. 조엘링턴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센터백 라인에 대한 압박은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뉴캐슬의 경기 플랜이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뉴캐슬의 경기 플랜을 바꾸는 이제 기폭제가 됐던 선수는 어쨌든 레시포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제 유나이티드 실점 장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요거에 대한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유나이티드 실점 장면의 분석은 사실은 뭐 전술적인 문제가 크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예. 전술적인 문제보다는 저는 선수 개인의 문제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어떤 문제였냐?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뉴캐슬이 박스 바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크로스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유나이티드 선수 4명이 이제 박스 인근의 니어포스트 쪽을 막으면서 공간을 딱딱딱 잡고 있죠. 그리고 반대편 이제 하파포스트 쪽에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앙 쪽에 3명의 선수한테는 유나이티드 총 4명의 선수가 붙어가지고 예비조 1명까지 포함해서 4명의 선수가 붙어서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2명의 선수 그 선수들한테 붙어줘야 되는 선수들이 마티치랑 마샬이었어요. 마티치랑 마샬이었는데 어떻게 대응이 됐나 보시면은 이제 공이 넘어가는데 마티치는 이제 돌아 들어가는 선수를 잡으러 쫓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선수는 오늘도 마샬이었어요. 마샬이 공이 이제 크로스가 넘어오자마자 선수를 뭐 잡고 이런 걸 떠나서 공이 있는 대로 그냥 공을 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보고 뛰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마샬이 뛰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후방에 남는 막시맹이 완전히 프리맨이 돼버린 거죠. 그 공이 낙구 지점에는 맥과이어가 있었거든요. 맥과이어가 있었으니까 굳이 마샬이 거기까지 뛰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기본적인 수비 센스 문제예요. 수비 센스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팀을 좀 믿고 그렇게 놔둘 수도 있어야 되는데 마샬은 공이 뜨니까 일단 거기로 뛰어 들어간 거죠. 내가 누굴 잡아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술적인 문제다 이거보다는 선수 개인 수비 지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맥과이어한테서 흐른 공이 세컨볼이 떨어지면서 이제 생막시맹한테 그대로 떨어지고 생막시맹이 공을 잡았을 때 아무도 없죠. 프레드가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그걸 좀 막으려고 해봤는데 뭐 못 막죠. 바로 발리슛으로 때려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보시다시피 마샬이 잡고 있던 선수를 놓치면서 그러면 잡아줘야 되는 선수를 놓치면서 그러면서 프리맨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이제 10점까지 이어지게 됐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반전은 1대1로 끝이 났는데 이제 뉴캐슬이 어쨌든 후반전에 다시 전술 변화를 좀 깼어요. 전술 변화를 깼는데 그거는 뭐 의도적이었던가 보다는 좀 타의에 의해서 이제 레시포드가 위협적이니까 레시포드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 초반에 강한 전방 압박을 걸었었는데 그거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뉴캐슬은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앞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명한테 3명이 붙고 또 그 뒷라인에 3명에 또 3명이 붙는 이런 형태를 더 이상 취하기 힘들어지고 대신에 4-1-4-1 형태로 후방에서 막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전방에 4가 막는 선수들이 이제 유나이티드의 3선 미드필더 그리고 이제 사이드백들 뉴캐슬이 일반적인 경기 운영으로 돌아온 거죠. 일반적인 경기 운영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유나이티드는 어떻게 대응했냐. 전반 동안에는 유나이티드가 라볼 피아나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라볼 피아나를 왜 안 썼냐. 마티치가 내려가더라도 그러면 중원이 이제 2명이 되니까 거기서 비게 되는 현상이 생기면은 수적 열세가 생기고 센터백에서 공을 아무리 전방으로 빌드업을 해봐야 거기서 맥 뺏길 수밖에 없다 이런 계산이 있었겠죠. 그래서 3대3에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후반전에는 이제 뉴캐슬이 이제 물러나기 시작하니까 마티치가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마티치가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후반전에는 유나이티드가 지배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쇼랑 이제 완비사카가 조금씩 전진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지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또 유효한 변화가 생기죠. 그거는 뭐였냐. 기본적으로는 프레드가 왼쪽에서 뛰는 선수이니만큼 프레드도 마티치가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조금 왼쪽으로 치우치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완비사카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금 들어오는 형태로 이제 중원을 좀 채워줬는데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나이티드가 왼쪽으로 많이 밀집이 이루어지죠. 왼쪽으로 밀집이 이루어지는데 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티치, 맥과이어 이 두 전진하는데 좀 능수능란한 이 두 선수들이 각각 전진하기 시작해요. 전진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마티치가 전진하면은 이제 마티치가 이제 뉴캐슬의 지역 수비를 한 단계를 뚫고 들어가고 맥과이어가 그 자리를 채우러 이제 올라오면은 마티치를 잡을 선수가 없는 거죠. 마티치를 잡을 선수가 없으니까 뉴캐슬 수비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쏠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이제 마티치 쪽에 공간을 좀 잡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을 짜는데 그러면은 반대편에 다니엘 제임스 앞에 공간이 열리게 돼요. 바깥쪽에 다니엘 제임스가 되게 넓게 퍼진하면서 위협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이제 유나이티드의 두 번째 골 직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마티치가 전진했는데 마티치를 잡고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죠. 마티치가 공간에 그대로 프리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티치한테 공이 연결되고 여기서 마티치가 들어오는 선수한테 기술을 걸어가지고 딱 벗겨내고 바로 다니엘 제임스 쪽으로 횡전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넓은 공간에서 그대로 슈팅을 쏴버리죠. 물론 중간에 브루노가 한번 거쳐가가지고 마티치의 이제 어시스트는 아니었지만은 마티치가 훌륭한 거의 0.8골 정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술적으로. 전술적으로 0.8골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마티치 영리한 움직임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마티치는 그래서 수훈감 선수로 꼽아도 충분히 될 만한 선수였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골 유나이티드의 세 번째 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티치가 측면으로 빠지니까 레시포드를 잡아야 되는 이제 측면 수비수가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레시포드가 반대로 좀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마티치가 한 단계 레시포드한테 주고 여기서 레시포드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조일록이 무리하게 태클을 하다가 이제 페널티킥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를 이제 전반전에 이끌었던 거는 레시포드의 개인 능력, 후반전에 이끌었던 거는 유나이티드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가운데 마티치랑 맥과이어를 연쇄적으로 전진시켜서 왼쪽에 오버로드를 시키고 오른쪽에서 아이솔레이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전술적인 접근, 이게 잘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선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마지막으로 귀염둥이가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17세 19일 기록으로 리그에 데뷔를 했고요. 유나이티드 역대 최연소 리그 데뷔 2위예요. 1위는 이제 앙헬 고메스였고 경기력은 그렇게 썩 좋진 못했어요. 사실은 피지컬적으로 아직은 좀 많이 연결해야 되는 선수다 보니까 좀 많이 밀리는 모습 보여줬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월반을 거듭해갖고 데뷔를 했다는 거,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이거보다 더 나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데뷔를 했었는데 이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다는 거 많이 기대가 되죠. 이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커나가게 될지 이것도 앞으로 계속 유나이티드를 지켜보면서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총평하겠습니다. 뉴캐슬전 승리. 그렇지만 우리 이제 모두가 유나이티드의 약점을 안다. 그 약점은 뭐냐? 유나이티드가 전반 초반에 약하다는 거. 앞으로 이제 소셜 감독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겠죠. 요걸 어떻게 푸느냐 못 푸느냐, 여기서 못 풀면은 계속 유나이티드가 전반 초반에 골 먹고 가슴 조마조마하게 보다가 이제 역전골 넣고 역전승하는 형태로, 역전승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동점 가가지고 아쉽게 경기가 끝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경기를 이제 끌려가다 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강등권 팀들조차도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할까 이거를 고민해서 나오다 보니까 소샤르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필히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어쨌든 경기력에서 전반 초반에 좀 많이 아쉬웠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해할 만한 경기력이었고 경기 일정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선수들이 좀 분전해줬고, 레시포드, 마티치, 제임스 같은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경기가 잘 풀렸는데, 소시에다드전이 이제 금요일 날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제 일정이 치러지죠. 많이 빡빡한 일정인데 선수들이 좀 잘 추스리고, 그 다음에 소샤르 감독도 전술적인 고민을 계속해서 다음번엔 더 좋은 경기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리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지금까지 유나이티드를 거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